아저씨, 이 사진 우리 엄마예요. 맨발로 달려온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남자의 세상이 통째로 멈춰버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선 아이가 7년 전 죽은 아내 사진을 보고 엄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아내를 잃은 뒤 7년 동안 감정이라는 걸 전부 꺼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엄마 이름이 어떻게 되니? 서윤아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설마 자신의 아이인 걸까요? 그리고 대체 누가 아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맨발이 7년간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거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길 바랄게요. 벽지가 눅눅하게 들떠있는 여인숙 맨 끝 방. 새벽 4시에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스며들어 좁은 방 바닥을 가늘게 가르고 있었고 그 빛 아래서 이불이 바스락 소리를 내며 움직이더니 한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7살 한소율. 소율이는 숨소리를 삼키며 이불을 발끝까지 살금살금 걷어내고 일어섰지만 슬리퍼는 신지 않았어요. 소리가 나면 엄마가 깰 테니까요. 맨발로 부엌 한쪽에 세워둔 생수병을 집어들고 와서 엄마 머리맡 물컵에 물을 따라 버린 뒤 새 물로 채웠습니다. 엄마의 오른손이 뻗으면 손끝이 바로 닿는 자리. 2번 더듬지 않아도 되는 자리.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매일 밤 허공을 헤매는 엄마의 손을 지켜보다가 소율이가 스스로 알아낸 거였죠. 물컵이 탁자에 닿는 소리에 유나의 눈꺼풀이 열렸습니다. 아니, 눈을 떴다고 해야 할지. 어둠 속에서도 밝은 곳에서도 언제나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두 눈이었거든요. 소율아, 벌써 일어났어? 응, 엄마, 물 갈아놨어. 유나가 손을 뻗어 허공을 한번 짚더니 소율이의 어깨를 찾아내고 어깨에서 팔을 타고 내려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리 와, 신발 신어. 소율이가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운동화를 집어들고 와선 엄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유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코가 하얗게 달아 안쪽 천이 비치는 낡은 운동화. 손끝이 발등을 더듬어 끈을 찾아내고 10손가락이 오로지 기억만으로 끈을 엮어 매듭을 지었습니다. 왼발, 오른발. 똑같은 크기의 매듭. 한쪽이 느슨하거나 한쪽이 더 조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해온 손가락이니까요. 신발끈을 다 매고 나서 유나의 손이 올라왔어요. 발목, 무릎, 허리를 지나 어깨를 타고 올라가 마침내 볼에 닿았습니다. 손끝이 볼을 한번 어루만지더니 코끝으로 옮겨갔어요. 오늘도 코가 차갑네. 매일 같은 손끝으로 매일 같은 코끝을 만지며 하는 말. 유나에게 소율이의 얼굴은 이 10손가락의 감촉이 전부였어요. 소율이가 현관 옆에 걸린 빨간 목도리를 가져와 유나의 손에 쥐어주자 유나의 손이 목도리를 감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2바퀴, 매듭을 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따라 그 손이 목도리 끝을 한 번 더 여며 넣곤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이 목도리를 단단히 감아주는 것이 문 앞까지밖에 갈 수 없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소율이가 엄마 볼에 입을 맞췄어요. 다녀올게, 엄마. 조심해. 꽃 다 포장하고 바로 와야 해. 소율이가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에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오곤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불 끝을 끌어당겨 입에 물고 어깨를 떨며 울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아이를 보내고 나면 이렇게 울었어요. 7살짜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 꽃을 포장하러 나간다는 것, 그게 자기 눈 때문이라는 것. 유나는 그 무게를 매일 새벽 이 이불 끝에 묻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소유리의 발이 멈췄어요. 방문 너머로 엄마가 삼키는 울음소리가 스며 나오고 있었고 소유리의 귀는 매일 새벽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소유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을 꼭 쥔 채 계단을 내려갔어요. 여인숙 현관을 나서다 바닥에 떨어진 빈 우유팩을 보곤 멈춰서서 집어들어 분리수거통에 넣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늘 하는 것처럼 빨간 목도리가 새벽바람에 펄럭이는 골목 끝에서 소유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는 아주 멀리 있어서 지금은 못 만나. 엄마가 해준 말을 되뇌는 건지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그 혼잣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하얗게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회장 한지호의 새벽 서울 한복판 43층짜리 호텔 꼭대기 스위트룸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방 안은 어두웠어요. 넓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공간에 사람의 온기라고는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침대 한쪽만 구겨져 있었고 반대쪽은 7년째 펴진 채였습니다. 이불을 거둔 적도 베개에 머리카락이 묻은 적도 없는 자리.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던 마지막 밤이 언제인지 지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침대에 걸터앉아 탁자 서랍을 열었어요. 손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매일 같았습니다. 가죽이 닳아 안감이 드러난 곳이 2군데, 모서리 하나는 실밥이 풀려 있고 또 하나는 손가락이 매일 쓸어온 탓에 가죽결이 사라져버린 낡은 지갑. 사진 칸을 열자 여자 하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한 손으로 잡으며 웃는 여자. 손때가 묻어 오른쪽 모서리부터 흐려지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 언젠가 이 웃음마저 번져 사라질 거라는 걸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지호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여자의 이마에서 시작해 볼을 지나 턱선까지 7년째 매일 하는 동작. 손끝에 전해지는 건 종이장의 까끌까끌한 감촉뿐이었지만 지호는 이 동작을 하지 않으면 잠이 들 수 없었어요. 사진 뒷면에 가는 볼펜으로 쓴 여자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당신 곁에 모든 날. 유나. 지호가 사진을 다시 넣고 지갑을 닫은 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을 걸어가다 옷장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옷장 아래 칸에 분홍색 아기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밑창에 흙 한 점 묻지 않은 새것 그대로인 신발. 아이가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무렵 사둔 것인데 한 번도 신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지호는 믿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허리를 숙여 신발 한 짝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 손가락이 분홍 천일을 한번 쓸곤 다시 내려놓았어요. 매년 11월 셋째 주 화요일. 아이의 생일이면 지호는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혼자 끄는 것으로 그날을 지켜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지호가 잠깐 화면을 내려다보다 받았습니다. 지호야. 네, 어머니. 선 좀 봐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니? 지호의 턱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7년이다, 지호야.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살아있는 내가 이렇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흘러들었어요. 이번 달 것도 보냈어? 지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고 지호는 전화를 끊었어요. 지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끝에 매달려 있던 조급함이 잔소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는 걸. 침대로 돌아온 지호가 흐려져가는 유나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 사진 칸을 닫고 지갑을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풀리지 않은 골목 끝,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진 작은 꽃집 앞, 철제 셔터 아래로 흘러나온 물이 바닥에 얇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반쯤 올라간 셔터 틈으로 노란 전구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소율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장갑 없는 두 손으로 차가운 물통 안에서 꽃을 건져 올렸어요. 물이 손목을 타고 소매 안으로 흘러들었지만 소매를 걷지 않았습니다. 걷으면 손목까지 물이 차서 더 시리니까요. 젖은 채로 꽃줄기 끝을 가위로 잘랐어요. 소율이 손에 비해 한참 큰 가위였고 두 손으로 잡아야 해. 자를 때마다 손바닥에 가위 손잡이 자국이 빨갛게 찍혔어요. 꽃 한 묶음을 포장지로 감싸고 끈으로 묶으면 500원이었어요. 500원이면 엄마가 좋아하는 호떡 반 개를 살 수 있었죠. 한 개도 아니고 반 개. 10묶음이면 5,000원. 엄마 약값 하루치였어요. 매일 아침 엄마가 손끝으로 더듬어 꺼내 먹는 약, 하얀 알약 2개에 노란 알약 1개. 그 약을 사려면 소율이는 손가락이 곱을 만큼 차가운 물에 10번을 넣었다 빼야 했습니다. 소율이에게 이 꽃들은 꽃이 아니라 엄마의 눈을 다시 밝혀줄 작은 빛 한 조각이었어요. 수술비가 얼마인지 꽃집 아저씨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저씨가 말해준 숫자에는 소율이가 아는 것보다 0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금통을 꺼내 흔들어 봤어요. 찰랑찰랑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가 수술비에 얼마나 가까운 건지 먼 건지 소율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한 묶음이라도 더 포장하면 한 걸음이라도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장미 줄기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가시가 소율이의 검지 끝을 찔렀어요. 소율이가 찔린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가 가방에서 밴드를 꺼내 감았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검지에 이미 하나, 중지에 하나, 이번 것까지 3개. 손가락 10개 중 3개의 밴드가 붙어 있었고 밴드를 붙이고 나서 소율이는 곧장 다음 꽃을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호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느티나무 아래 햇살이 내리는 벤치. 7년 전에는 둘이 앉던 자리였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급한 안건이라는 말에 지호가 코트 단추를 잠그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벤치 위에 지갑이 남아있는 줄도 모른 채 공원 출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지갑이 혼자 남았어요. 바람이 불어 사진 칸이 살짝 열리더니 흐려져가는 유나의 미소가 텅 빈 벤치 위에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꽃 바구니를 옆구리에 낀 소율이가 공원 앞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느티나무 아래 벤치를 지나가던 소율이의 눈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은 지갑이었어요. 바람에 사진 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소율이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리는 걸 한 손으로 잡으며 웃고 있는 여자. 오른쪽 모서리가 흐려져 있었지만 얼굴은 선명했어요. 소율이가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이 얼굴을 소율이는 알고 있었어요. 여인숙방 서랍 안에 엄마가 넣어둔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소율이가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엄마의 웃는 얼굴이 지금 낯선 남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소율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뒤집자 뒷면에 가는 볼펜 글씨가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또박또박 읽었어요. 당신 곁에 모든 날. 유나. 엄마 이름이었어요. 소율이가 고개를 들어 공원 출구 쪽을 봤습니다. 큰 도로변에 검은 차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차 안에 코트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출구 쪽으로 걸어간 사람은 단 한 명뿐. 소유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엄마 이름을 적어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소유리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유리에게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돌려줘야 했어요. 남의 물건이니까요. 그런데 발밑에는 꽃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배달분 새 묶음이면 1,500원. 지금 뛰어가면 오늘 품삯을 못 받아요. 소유리의 눈이 지갑과 꽃바구니를 번갈아 보았어요. 꽃집 아저씨한테 맡겨놓고 누군가 찾아오길 기다리면 되는 7살짜리가 낯선 사람을 쫓아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소유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그때 머릿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의 물건을 주우면 꼭 돌려줘야 한다. 엄마가 매일 하는 말이었고 소유리가 매일 그대로 하는 말이었어요. 소유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꽃 바구니를 벤치 위에 내려놓았어요. 1,500원이 엄마 약값 하루하고 반나절이 벤치 위에 가지런히 남겨졌습니다. 소유리가 지갑을 두 팔로 가슴에 꼭 껴안고 차가 있는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공원 출구를 빠져나가자 빨간 목도리가 어깨 뒤로 날렸습니다. 달리는 소유리의 몸에서 꽃잎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어요. 오른발 운동화가 벗겨졌어요. 앞코가 닳아서 발이 미끄러져 나간 거였습니다. 소유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왼발도 벗겨졌어요. 엄마가 매일 아침 매듭 지어주는 그 끈이 달리는 충격에 풀려버린 거였어요. 운동화가 인도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돌멩이가 박혔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무릎 아래로 따뜻한 것이 흘러내렸고 언제 까졌는지도 몰랐어요. 핏물이 발목을 타고 맨발 위로 번지고 있었지만 소유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며 검은 차가 멈춰섰고 소유리가 헐떡이며 차 옆에 도달했어요. 밴드가 붙은 손가락으로 핏물이 묻은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힘껏. 아저씨, 지갑이요! 지호가 창을 내리자 숨을 거칠게 헐떡이는 아이 하나가 차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지호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신발이 없었어요. 시커멓게 때가 묻은 맨발에는 어디선가 긁힌 자국이 서너 줄 나 있었고 까진 무릎 아래로 핏물이 종아리를 타고 흘러내려 발목 위에서 반쯤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두 팔로 뭔가를 꼭 껴안은 채 지호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거 벤치에 있었어요. 지갑이요. 밴드가 3개 붙은 작은 손가락이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검지에 하나, 중지에 하나, 약지에 하나. 밴드 사이사이로 빨갛게 부어오른 살같이 보였어요. 지호가 차에서 내려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채 지갑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사진 칸이 열려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손가락으로 쓸어온 유나의 얼굴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흐려진 모서리도 뒷면의 손글씨도. 지호의 숨이 한 박자 늦게 내쉬어졌습니다. 고마워. 이걸 돌려주려고 여기까지 뛴 거야? 소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발은 어디 갔어? 뛰다가 벗겨졌어요. 무릎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그 사진요. 소유리가 밴드 붙은 손가락으로 지갑 안을 가리켰어요. 우리 엄마예요. 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 사진.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얼굴이에요. 지호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못 봤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아이, 맨발인 아이, 피가 나는 아이. 그것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들여다보니까
눈이 아이의 눈매가 유나와 똑같았어요.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끝이 부드럽게 내려오는 그 곡선. 사진을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손가락으로 쓸어온 얼굴이었으니까요. 코가, 입술이, 볼의 곡선이 유나의 젊은 시절과 포개지듯 겹쳤습니다. 하지만 이마가 넓은 것은 달랐어요. 이마는 지호 자신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나머지 무릎까지 거친 아스팔트 위에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지갑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름이 뭐니? 목소리가 갈라져 자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서윤아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소유리의 목소리만 지호의 귓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지호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턱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턱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지호는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었어요. 낯선 아저씨가 갑자기 울면 7살짜리는 무서워할 테니까요. 지호가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소유리의 작은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코트가 아이의 몸을 감싸고도 바닥까지 질질 끌렸어요. 소유리가 코트 안에 파묻힌 채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아저씨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름이 뭐니? 소율이요. 소유라, 많이 아프지? 아니요. 안 아파요. 여기 앉아. 아저씨가 이것부터 해줄게. 지호가 차 안에서 구급 파우치를 꺼내 소유리를 조수석에 앉히고 까진 무릎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소독약을 적신 솜이 벌겋게 드러난 상처에 닿자 소유리가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호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무릎에 밴드를 붙이고 발바닥에 박힌 작은 돌멩이를 하나하나 빼내고 시커먼 때가 묻은 맨발을 물티슈로 닦아주었어요. 그때 소유리의 손가락에 붙은 밴드 3개가 지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귀퉁이가 말려 올라가고 접착력이 약해져서 반쯤 떨어지려 하는 낡은 밴드. 지호가 파우치에서 새 밴드를 3장 꺼내 소유리의 오래된 밴드 위에 하나하나 덧붙여 주었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지호가 올려다봤어요. 소유리가 자기 몸보다 몇 배는 큰 코트 안에 파묻힌 채 작은 얼굴만 내밀고 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웃었습니다. 웃으려고 입꼬리를 올렸는데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래도 웃었습니다.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지호가 소유리를 데리고 들어간 곳은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이었어요. 뚝배기에 담긴 따뜻한 국밥이 소유리 앞에 놓였습니다. 소유리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뚝배기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진 채 그 김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뜨거워? 아니요. 김이 나요. 새벽부터 꽃을 포장하고 배달을 다니느라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았어요. 아침은 엄마가 해주는 찬밥에 김 한 장이 전부. 소유리가 국에 코를 바짝 가까이 대고 김을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어? 소유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2번째, 3번째, 4번째 숟가락을 쉬지 않고 떴어요. 국물이 입가에 묻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소유리가 밥을 먹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밴드가 붙은 손가락이 숟가락을 잡을 때마다 접혔다 펴졌다 하는 것이 눈에 밟혔어요. 이 아이의 손에 왜 밴드가 3개나 붙어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유라. 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여인숙이요. 엄마는 집에서 기다려요. 엄마, 건강하시니? 소유리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아주 잠깐. 국물 위로 시선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숟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짧은 멈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가는 건 잘 못해요. 왜 못 나가는지 소유리는 말하지 않았어요. 지호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와 잘 못해요.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지호는 느꼈어요. 알 수는 없었지만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 아니, 감추는 게 아니라 겨우 7살인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고 있다는 것. 소유리가 국밥을 깨끗이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가 혹시 아빠야? 지호의 숨이 멈췄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아빠는 아주 멀리 있다고 했거든요. 소유리가 밴드 붙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지갑을 가리켰어요. 근데 아저씨한테 엄마 사진이 있잖아. 엄마 이름도 적혀 있잖아. 그러면 아저씨가 아빠 아니야? 그 한마디가 지호의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유리가 국물 자국이 묻은 입을 오물거리며 지호를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지호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 어딘가에 멈춰 있었습니다. 지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소유라, 아저씨가 엄마 만나러 가도 될까? 소유리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갈 수 있어? 데려다 줄 수 있어? 소유리가 국물이 묻은 입가 그대로 웃으며 밴드가 붙은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 지호가 새끼손가락을 걸자 아이의 손가락이 너무 작아서 지호의 손가락 한마디밖에 감지 못했어요. 소유리가 웃다가 지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저씨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는 게 보였거든요. 소유리가 손을 뻗었어요. 밴드가 붙은 손가락이 지호의 눈 아래를 톡톡 닦아주었습니다. 아저씨, 울면 안 돼요. 지갑 찾았으니까 울면 안 돼요. 지호의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유리의 손가락이 닿았던 자리가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한참 동안 지워지지 않았어요. 식당을 나서자 소유리의 손가락이 다시 지호의 검지를 꼭 잡았어요. 아까 새 밴드를 붙여준 그 손가락으로 소유리가 앞장서서 이끄는 대로 낡은 여인숙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칸 오를 때마다 나무가 삐걱거렸고 벽에 붙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배수관이 새는 소리가 똑똑 물방울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복도 맨 끝에 다다르자 소유리가 문 앞에 서서 지호를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어요. 약속을 지킨 사람을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소유리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왔어.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유라. 벌써 왔어? 지호의 몸이 굳었어요. 7년 동안 꿈에서도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낡은 나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온 거였어요. 지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유리의 손을 놓칠 뻔했어요. 소유리가 도리어 밴드 붙은 손가락으로 지호의 검지를 꽉 쥐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창문 하나에서 들어오는 빛이 좁은 방 안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며 먼지 입자가 느리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벽지가 들뜬 방이었어요. 소유리가 매일 새벽 물컵을 갈아놓는 방. 엄마가 손끝으로 신발끈을 매주는 그 방. 여자가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지호의 시선이 여자의 손에서 시작되었어요. 손가락 5개가 벽지에 들뜬 부분을 피해 평평한 곳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 벽을 짚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위치였어요. 시선이 올라갔어요.
팔에서 어깨로 7년 전보다 뼈가 도드라질 만큼 여윈 어깨였습니다. 목, 얼굴, 유나의 얼굴이었어요. 7년이 지났지만 지호가 매일 사진 위에서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유나의 두 눈이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지호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린 방향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호의 손이 문틀을 잡았어요.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목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까 국밥집에서와는 달랐어요. 아까는 슬픔이었습니다. 지금은 슬픔 위에 쌓이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7년 동안 보이지 않는 눈으로 이 방에서 아이를 키웠다는 것. 전부 이 눈 때문이었다는 것. 지호의 턱뼈가 붉어졌어요. 그때 유나가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소율이 것이 아니었어요. 더 무겁고 더 넓은 어른의 발소리. 벽을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며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소율아, 누구 데리고 온 거야? 엄마, 나 밥 먹고 왔어. 엄마 사진 가지고 있는 아저씨 데리고 왔어. 유나의 얼굴이 굳었고 가슴이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진이라는 단어가 귓속에 닿는 순간 유나의 숨이 멈췄어요. 지호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대 앞에서 말이 뭉쳐져 나오지 않았어요.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유나야.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어요. 유나가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않은 채 벽을 짚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로 알았습니다. 한마디에 알았어요. 유나의 무릎이 꺾이려 해 벽을 짚은 손에 온 힘을 실어 버텼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었어요. 무너지면 이 사람이 떠나지 못하니까요. 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전, 유나,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벽을 짚은 유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라왔고 벽지를 뜯을 것처럼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호가 한 발 들어왔어요. 유나야, 나야. 나 지호야. 유나가 문 쪽을 향하고 있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렸어요. 보이지 않는 눈이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세요.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나는 7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유나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내가 곁에 있으면 이 사람이 망한다. 그 한 문장이 유나의 7년을 가둔 감옥이었어요. 지호가 한 발 더 들어가려다 멈췄어요. 유나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더 다가가면 이 사람이 더 단단해질 거라는 걸 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거였어요. 벽에서 떨어진 손이 허공을 한번 짚더니 문틀을 찾아냈고 손가락이 문 가장자리를 잡았어요. 유나야. 지호가 불렀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이름 하나. 문을 닫으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문틀 위에서 밀지도 당기지도 못한 채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가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갑게 만들어 놓은 벽에 금이 가고 그 금 사이로 떨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문 앞에 선 채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내일 다시 올게. 지호가 돌아서며 소율이를 내려다봤어요. 소율이가 엄마와 아저씨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눈으로. 지호가 소율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고 한 칸씩 멀어지는 삐걱거림을 유나는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벽을 짚고 있던 손이 힘없이 미끄러져 내리며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소리는 내지 않은 채 어깨만 떨렸어요.
입술을 깨물고 자기 손등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소율이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잠이 든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울고 있었거든요. 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떨리는 게 이불 너머로 전해졌어요. 매일 밤 유나는 소율이가 잠든 줄 알고 울었죠. 그런데 오늘은 더 오래 울었고 어깨가 떨리는 게 멈추질 않았어요. 소율이가 눈을 떠 엄마에게로 몸을 돌리자 어둠 속에서 엄마의 등이 보였어요. 엄마의 등이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소율이가 손을 뻗어 엄마의 볼에 대자 젖어 있었어요. 밴드가 붙은 손가락이 엄마의 볼 위를 쓸어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가 소율이의 볼을 어루만져 주던 그 방향 그대로. 엄마. 울면 안 돼. 엄마가 울면 소율이도 아파. 유나가 돌아 누웠어요. 초점 없는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아무 말 없이 소율이를 끌어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소율이의 얼굴이 엄마의 가슴에 묻히자 엄마한테서 나는 그 냄새가 코끝에 닿았어요. 약 냄새. 소율이가 엄마 냄새라고 생각하는 그 냄새. 소율이는 몰랐습니다. 왜 엄마가 아저씨를 돌려보냈는지, 왜 엄마가 밤마다 우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같은 시각 지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스위트룸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채 협탁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연신 반복했어요. 지갑을 꺼내 사진 칸을 열 때마다 유나의 웃음이 보였고 사진 칸을 닫을 때마다 여인숙 방에서 축 처진 어깨로 벽을 짚고 서 있던 유나의 여윈 뒷모습이 겹쳤습니다. 그 두 얼굴 사이에 7년이라는 시간이 칼날처럼 끼어 있었어요. 한 가지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망 확인서, 7년 전 장례식장에서 받은 서류, 빈 관인 줄도 모르고 차가운 나무 상자 앞에 무릎을 꿇어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려 울었죠. 서류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아이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이 죽었다고 검은 글씨가 또박또박 찍혀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누가 만들었고 빈 관을 누가 준비했는가? 답은 하나. 전부 어머니였어요. 새벽 5시 지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의 도시가 아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지호의 눈은 깨어 있었어요.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양복 상의를 집어들어 어깨에 걸치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잠그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의 이유는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텅 빈 새벽도로 위로 지호의 차가 한 번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어머니의 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한남동 단독주택.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열쇠로 직접 문을 열었어요. 인기척을 듣고 허둥지둥 달려나온 가정부의 얼굴이 스쳤지만 복도를 지나 서재로 곧장 향했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자 오정란이 묵직한 원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5시 옷매무새에 흐트러진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흘러내리지 않은 채 은빛 안경 너머로 서류에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었죠. 새벽에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놀라지도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안경 너머 시선만 느릿하게 올라왔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니?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호가 서재 안으로 성큼 들어와 어머니의 책상 앞에 섰어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으면 가슴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가라앉을 것 같았고 가라앉으면 안 되었거든요. 유나가 살아있어요. 서류를 넘기던 오정란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굳었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책상 위 시계의 초침 소리가 갑자기 커진 것 같았습니다. 똑똑똑. 3번의 초침이 지나도록 오정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놀라지 않는다는 것,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 지호의 턱뼈가 붉어졌습니다. 내 딸도 살아있어요. 소율이라는 이름을 가진 7살짜리 아이가 여인숙에서 맨발로 꽃을 팔면서 살고 있었어요. 오정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니, 낮아진 게 아니라 눌린 거였어요. 빈관이었습니까? 오정란이 천천히 안경을 벗곤 안경 다리를 하나씩 접어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감정이 아니라 절차처럼 의식적으로 움직였고 접힌 안경이 소리 없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앉아라. 서서 듣겠습니다. 오정란의 맨눈이 아들을 올려다봤어요. 안경이 벗겨지자 눈가에 잔주름이 드러났고 그 주름 사이로 감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깊은 것이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빈관이었다. 지호의 주먹이 바지 옆에서 꽉 쥐어졌어요. 7년 동안 무릎 꿇고 울었던 자리가 지금 발 아래에서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슬픔보다 더 깊은 자기 7년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자각이었어요. 오정란이 말을 이었어요. 7년 전 사고 후에 유나가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실명이었어. 지호의 숨이 한 박자 멎었습니다. 눈먼 며느리를 데리고 내가 어떻게 그룹을 이끌겠니? 오정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탄했습니다. 감정을 걷어낸 자리에 논리만 남은 목소리. 아이는 두고 가라. 내가 키우마 사라져라. 그렇게 말했다. 지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분노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놓지 않았어. 빼앗길까봐 그날 밤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채로 어두운 복도를 어떻게 걸었는지, 계단을 어떻게 내려갔는지, 밤거리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나도 몰라. 그날 밤 이후로 연락이 끊겼으니까. 오정란이 잠깐 멈춰 책상 위에 놓인 안경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무의식처럼 보이는 동작이었지만 그 손가락 끝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너한테는 죽었다고 했다. 둘 다. 서재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서재를 채우고 있었어요. 매달 돈을 보냈다. 한 번도 받지 않았어. 매달 돌아왔다. 문득 새벽 전화 너머로 어렴풋이 흘러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전화기를 입에서 떼고 누군가에게 한 말, 이번 달 것도 보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서재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 거였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지호가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손끝이 닿았고 나무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감촉만이 무너지려는 지호를 간신히 붙잡아 두고 있었어요. 7년이에요. 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텅 빈 관 앞에서 울고 분홍색 운동화를 옷장에 넣어두고 매년 꺼내봤어요. 한 번도 신겨보지 못한 신발을요. 올라가려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이를 악문 채 성대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그 아이 손가락에 밴드가 3개 붙어 있었어요. 귀퉁이가 말려서 반쯤 떨어지려는 낡은 밴드. 제가 새 걸로 덧붙여줬습니다. 그게 제가 제 딸한테 처음으로 해준 거예요. 오정란의 안경 너머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그 7년 동안 유나는 여인숙에서 벽을 더듬으며 살았어요. 내 딸은 새벽 4시에 혼자 일어나 가시에 찔려가며 꽃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에 낡은 밴드를 3개 붙인 채로 거리에서 맨발로 뛰어와 제 지갑을 돌려준 아이가 제 딸이었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마침내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애도 같은 생각이었다.
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윤아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했다. 오정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이번에는 그 평탄함의 질이 달랐어요. 아까는 논리의 평탄함이었고 지금은 오래된 것을 꺼내는 사람의 평탄함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내가 말했을 때 윤아가 울었어. 한참을 울고 나서 한마디를 했어. 오정란의 시선이 지호의 얼굴 위에 멈춰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곁에 있으면 지호 씨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7년 동안 지호가 그려온 윤아는 죽은 사람이었고 살아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어머니에게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그림 어디에도 스스로 사라지기를 택한 윤아는 없었어요. 아이만 데리고 갈게요. 지호 씨한테는 제가 죽었다고 해주세요. 서재 안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애가 먼저 말한 거다.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아이를 두고 가라고 한 건 나지만 아이를 안고 나간 건 그 애 스스로였어. 오정란의 시선이 처음으로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7년 동안 누구 앞에서도 시선을 먼저 내린 적이 없는 사람이 지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어요. 문득 여인숙에서 윤아가 했던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나는 7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윤아는 밀어내려고 한 말이 아니라 7년을 정말로 그렇게 살아온 거였습니다. 지호의 무릎이 꺾여 서재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던 다리가 힘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정란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몸이 움직인 거였어요. 하지만 책상을 짚은 손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어요. 일어서서 안아줄 자격이 자기에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는 듯 책상 모서리를 움켜쥔 손가락만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호의 고개가 떨어졌어요. 떠나는 게 사랑이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말하고 윤아도 그렇게 말하고. 지호의 목소리가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른 채 7년을 산 사람은요? 오정란이 대답하지 못한 채 입술이 한번 움찔했다가 그대로 다물어졌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논리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없었어요. 서재 안에 두 사람의 호흡만 남았습니다. 지호의 거친 숨소리와 오정란의 가늘고 조용한 숨소리.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호가 바닥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한 발 비틀거렸지만 벽을 짚지 않았어요. 지호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서재 안쪽까지 차갑게 밀려들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서재에 혼자 남은 오정란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오정란의 손이 책상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떠나는 게 사랑이라면 남겨진 사람의 7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차가 한남동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아까의 분노가 빠져 그 자리에 텅 빈 무게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어요. 지호의 시선이 앞유리 넘어 횡단보도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었고 그 사이로 초등학생 하나가 엄마 손을 꼭 잡은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어요. 빨간 책가방, 햇살에 앞코가 반짝거리는 새운동화. 그 아이 위로 다른 아이가 겹쳤습니다. 소유리의 맨발이 지호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지만 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리고 나서야 지호의 손이 핸들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올렸어요. 회사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 여인숙 쪽으로. 차가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인숙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낡은 나무 계단이 발밑에서 삐걱거렸어요.
며칠 전 소유리의 손을 잡고 올라왔던 그 계단이었지만 오늘은 혼자였어요. 복도 맨 끝 유나의 방 앞에 서 문을 두드렸어요. 유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야, 지호야.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지호는 알았습니다. 유나가 안에 있다는 것을. 귀를 기울이자 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참는 사람의 호흡,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의 가느다란 긴장. 문 안 열어도 돼. 여기 서 있을게. 지호가 문 옆 벽에 등을 기댔어요. 어딘가에서 배수관이 새는 소리가 똑똑 끊이지 않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지호는 서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어요. 전봇대 옆에 코트 깃을 세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인숙 쪽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방향 없는 시선이었어요. 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 아래에서 작은 발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타닥, 타닥. 가볍고 빠른 발소리가 낡은 나무 계단의 삐걱거림 사이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소유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꽃 바구니를 옆구리에 낀 채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며칠 전 벗겨졌던 그 운동화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는데 앞코는 역시 하얗게 달아 있었죠. 소유리가 복도 끝에 서 있는 지호를 발견하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아저씨! 소유리가 복도를 내달려와 지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옆구리에 끼고 있던 꽃 바구니가 기울어져 꽃 한 송이가 복도 바닥에 떨어졌지만 소유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저씨 왔어? 진짜 왔어? 왔어. 소유리가 고개를 들어 지호를 올려다보다가 굳게 닫혀 있는 엄마 방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엄마, 안 열어줬어?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유리의 표정이 변했어요. 입술이 일자로 다물어지더니 7살짜리의 얼굴에 결심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꽃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소유리가 작은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소유리야. 방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유라. 혼자 들어와. 유나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소유리가 문 앞에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하얗게 다른 운동화 앞코를 내려다보며 입술이 움직였다가 멈추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엄마, 소유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나 아빠 만나고 싶었어. 문 너머에서 유나의 발소리가 한 발짝 가까워졌다가 멈췄습니다. 매일 유치원에서 다른 애들 아빠 보면서 자전거 태워주고 어깨에 올려주고 소유리의 코끝이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빨간 목도리 아래로 드러난 마른 어깨가 말할 때마다 잎사귀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는 아주 멀리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왔어. 멀리 있던 아빠가 여기까지 왔어. 소유리가 다시 문을 향해 돌아섰어요. 엄마가 문 안 열면 소유리가 문 앞 바닥에 주저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고 문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나도 밖에서 기다릴 거야. 아저씨랑 같이. 복도에 소유리의 목소리가 울렸다가 잦아들었습니다. 배수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다시 고요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또 문 너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더니 내쉬지 못하고 멎는 소리. 유나가 울고 있었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유리의 등을 볼 수 없는 눈으로 아이의 목소리만 듣고 울고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한 발짝 다가왔다 멈췄습니다. 다시 한 발짝. 유나의 발이 문 앞까지 오는데 7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찰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도의 빛이 좁은 틈 사이로 스며들더니 점점 넓어졌고 문 뒤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눈에 눈물이 가득했고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벌떡 일어나 엄마에게 안겼어요. 유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율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아이의 위치를 찾지 못해 손이 허공을 한번 헤맸습니다. 소율이의 어깨에 손끝이 닿는 순간 양팔로 꽉 감싸 안았어요. 소율이가 엄마의 품에 안긴 채 한 손을 뒤로 뻗어 밴드가 붙은 손가락이 허공에서 지호의 손을 찾고 있었어요. 지호가 한 발 다가가 그 손을 잡자 소율이의 손가락이 지호의 검지를 꽉 쥐었습니다. 소율이가 다른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왼손에 엄마, 오른손에 아빠. 7살짜리의 두 팔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엄마의 손을 잡아당겼어요. 안으로. 지호의 손도 잡아당겼습니다. 작은 힘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힘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셋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 배수관 물방울 소리만 남았어요. 소율이가 잠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누워 양쪽 손을 하나씩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잡은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잠든 뒤에도 작은 손가락에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이불을 아이의 턱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불 자락을 여민 손끝이 아이의 둥그런 볼 위를 한번 쓸고 코끝으로 옮겨갔어요. 아직도 코가 차갑네. 유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의 호흡만 남았어요. 이불 아래에서 소율이의 고른 숨소리가 올라오고 창문 밖 골목의 바람이 유리를 간간히 두드렸습니다. 유나가 벽 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세워 두 팔로 감싼 채 초점 없는 눈이 지호가 앉아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은 것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 그런데 그것보다 무서웠던 게 있었어요. 소율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우는데 손을 뻗으면 허공이었어요. 지호의 손이 이불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오셨어요. 유나의 목소리에서 온도가 한 단계 내려갔어요. 어머니의 입에서는 논리였던 것이 유나의 입에서는 칼이었어요. 아이를 빼앗길 것 같아서 그날 밤 소율이를 안고 병원을 나왔어요. 간호사가 잠든 사이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채로. 유나가 자기 팔을 감싸 안았어요. 7년 전 아이를 안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가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유나가 멈췄어요. 이번에는 숨을 한 번 들이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님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지호의 등이 곧게 섰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방 안의 공기가 바뀌며 소율이의 숨소리조차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 삼촌 쪽에서 버린 거라고. 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삼촌. 문득 명절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목소리가 귓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지호야, 큰아버지다.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목소리. 그 익숙한 목소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굳어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유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경영권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다시 노린다고. 아이까지 위험해진다고. 유나의 손이 자기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지호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쫓아내서가 아니라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과 소유리를 지키려고 내가 사라지면 더 이상 노릴 이유가 없으니까. 유나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어요. 어머님이 매달 돈을 보내셨다고 하셨죠?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입금 기록이 남으면 제가 어디 있는지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길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길이라는 것. 그 모순이 유나의 7년을 매일 밤 2번씩 죽여왔어요. 매일 밤 소율이 재우고 나서 울었어요. 매일 7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셀 수 없이 했어요. 번호를 누르다가 마지막 한 자리 앞에서 끊었어요. 유나의 손이 허공에서 전화기를 잡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 자리만 더 누르면 되는데. 유나가 자기 무릎에 이마를 묻었고 지호가 조용히 일어나 유나 옆에 앉아 손을 뻗었지만 닿기 직전에 멈췄어요. 그 손이 닿으면 유나가 부서질 것 같았고 거두면 자기가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때 여인숙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겁고 낯선 발소리. 유나의 입이 닫히고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소유리가 이불 속에서 두 눈을 떴어요.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자 유나가 소유리를 양팔로 감싸 끌어당겼어요.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배관 점검입니다. 관리인이었어요. 유나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지만 손은 소유리를 잡은 채 풀리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일했어요. 발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멈춰요. 소유리를 데려가러 온 줄 알고. 유나가 먼저 느꼈어요. 옆에서 전해지는 체온을. 눈 대신 피부가 알려주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옆으로 뻗어졌어요. 허공을 한 번 짚고 2번 짚더니 지호의 손등에 닿았고 손가락 끝이 손목까지 천천히 더듬어 올라가 맥박이 뛰는 곳에서 멈췄어요. 7년 만에 만지는 이 사람의 맥박이었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사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호가 유나의 손을 잡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호의 두 손바닥이 그 차가운 손을 감싸 꽉 쥐었습니다. 유나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울음이 아니라 안도에 가까운 소리, 7년 동안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턱을 타고 떨어진 눈물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지호는 며칠 동안 매일 여인숙에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호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야 할 것 같아. 유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어요. 소유리도 가야 해요? 같이 가자, 셋이. 유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무릎 위에 얹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소유리의 손이 떠올랐어요. 엄마와 아빠를 양쪽으로 잡아당기며 방 안으로 이끌던 7살짜리의 손. 유나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알았어요. 한남동 단독주택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지호가 먼저 내려 소유리를 안아내렸고 소유리가 차 안에 남아있는 유나의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유나의 발이 차 밖으로 나와 마당의 돌바닥에 닿는 순간 발끝이 한번 멈칫했습니다. 7년 만에 밟는 이 집의 바닥이었어요. 소유리가 엄마 손을 잡고 현관까지 이끌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단이야. 하나. 유나가 발끝으로 계단 모서리를 더듬어 올라섰어요. 복도를 지나 서재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닫혀 있었지만 지호가 노크 없이 문을 열었어요. 오정란이 묵직한 원목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과 같은 자리, 같은 자세. 하지만 이번에는 문이 열리자 오정란의 눈이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을 봐야 했어요. 안경 너머 시선이 지호에게 갔다가 지호 뒤에 서 있는 유나에게, 그리고 유나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내려갔습니다. 오정란의 시선이 소유리의 얼굴 위에 멈췄습니다. 갓난아기 때 보고 처음 보는 얼굴. 안경 너머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소유리가 엄마 손을 놓고 책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발이 서재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매일 울었어요. 오정란의 손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매일 밤에 소율이 재우고 나서 이불 끝에 입 물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소유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매일 들었던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나도 다 알아요. 잠든 척 했는데 다 들었어요. 엄마, 어깨가 떨리는 거. 오정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친구들한테 아빠 출장 갔다고 매일 거짓말했어요. 진호가 물어볼 때마다, 민서가 물어볼 때마다 매일 같은 거짓말. 소유리의 코끝이 빨개지기 시작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못 썼어요. 선생님이 아빠한테 편지 쓰라고 했을 때 나만 빈종이 냈어요. 아빠 출장 가서 주소를 모른다고 했어요. 서재 안에 소유리의 목소리만 울리고 있었고 유나는 벽에 손을 짚은 채 소유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소유리가 한 발 더 다가가 밴드가 붙은 손을 책상 모서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엄마 눈을 안 고쳐줬어요? 오정란의 숨이 멎었어요. 안경 너머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입술이 한 번 열렸다가 다물어졌어요. 할머니는 돈 많잖아요. 이 집 크잖아요. 소유리가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엄마는 눈이 안 보여요. 매일 벽 짚고 다녀요. 나한테 신발끈 매줄 때도 손으로 더듬어서 매줘요. 내 얼굴도 손으로 만져봐야 알아요. 소유리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어요. 눈꼬리에서 한 줄기가 볼을 타고 내려왔지만 손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안 고쳐줬어요? 왜요? 오정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7년 동안 준비해온 논리 중에 7살짜리 앞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안 고쳐졌냐는 아이의 그 한마디 앞에서 오정란의 7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논리로 쌓아 올린 7년 그룹을 위해서, 경영권을 위해, 그리고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문장이 맞는 말이었지만 7살짜리의 물기 어린 눈앞에서 그 모든 논리가 가루처럼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올라왔어요. 자기가 며느리의 눈을 고쳐줄 수 있었다는 것, 마음만 먹었으면 7년 전에도 가능했다는 것. 지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삼촌 얘기 들었습니다. 유나한테. 오정란의 눈이 한순간 커졌습니다. 며칠 전 서재에서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표정이 스쳤어요. 놀라움이 아니라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오정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나가 복도를 걸어가 서랍장 앞에 섰어요. 맨 위 서랍을 열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어요. 지호의 시선이 첫 장에 닿았습니다. 꽃 바구니를 옆구리에 낀 채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 멀리서 찍은 거였어요. 빨간 목도리가 작은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지호가 그 사진을 옆으로 밀었어요. 다음 장 꽃집 셔터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포장하는 옆모습. 그 다음 장 오른쪽 운동화가 벗겨진 채 달리는 모습. 그 순간을 누군가 멀리서 찍고 있었던 거예요. 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면서 이것도 받아왔다. 오정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어요. 아니, 낮아진 게 아니라 무거워진 거였습니다.
오정란의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밤마다 이 서재에서 꺼내봤어. 불 꺼놓고 혼자. 밤마다 불 꺼놓고 혼자 7년 동안. 삼촌이 아이까지 위협한다고 했을 때부터 시작했어. 이 아이를 지키려면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야 했으니까. 내가 알면 내가 달려갈 테고 그러면 삼촌 쪽에서 냄새를 맡으니까. 소율이가 자기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소율이가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울었어요? 이 사진 보면서? 오정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소율이가 사진들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한 장씩 빨간 목도리가 있는 것들을 손끝으로 짚으며 할머니도 알고 있었네. 나 매일 이렇게 다닌 거. 근데 왜 안 왔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줘야 한다고. 그게 더 어렵지만 그래야 한다고. 서재 안에 소율이의 목소리만 남았고 오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서재에서 혼자 울 때는 흘리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안경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손이 사진을 쥐고 있었거든요. 소율이가 한 발 더 다가갔어요. 밴드 붙은 작은 손이 올라와 사진을 쥔 오정란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정란의 어깨가 꺾였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꺾이지 않은 어깨. 이사회에서도 삼촌과 맞설 때도 새벽 서재에서 혼자 울 때도 언제나 올라가 있었던 어깨가 지금 7살짜리의 손끝 하나에 꺾이고 있었어요. 오정란이 소율이의 눈높이까지 몸을 낮추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집에서 오정란이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평생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소율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정란의 손이 올라가 소율이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려다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소율이가 먼저 움직여 멈춘 할머니의 손을 잡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밴드 붙은 손가락이 할머니의 손등을 꼭 누르고 있었어요. 소율이의 손이 살며시 올라가 밴드 붙은 손가락이 오정란의 볼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매일 아침 엄마가 소율이의 볼을 어루만져 주던 그 방향 그대로 오정란이 눈을 감았습니다. 소율이의 손가락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 속에서 어깨가 한 번 더 내려왔어요. 바로 그때 손 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오정란이 눈을 떠 전화기 화면을 보는 순간 소율이의 볼을 쓸어주던 온기가 다른 것으로 교체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정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호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서재에서 서류를 넘기던 사람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어요. 삼촌 쪽 사람이 오늘 한남동을 봤어. 셋이 들어가는 걸. 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정란이 유나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여기 있어, 당분간. 이사회 끝날 때까지. 유나의 손이 벽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7년 전 병실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때 오정란이 창 밖을 보자 한남동 입구에 코트깃을 세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여인숙 골목에 있던 그 남자였어요. 오정란이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어요. 이사회 앞당겨. 이틀 안에. 그날 밤 한남동 집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켜진 곳은 서재였습니다. 오정란이 책상 위에 7년치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거래 내역, 이사회 의사록 사본, 녹취 기록, 자금 흐름 분석. 한 장 한 장이 오정란이 홀로 쌓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지호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삼촌이 사고를 지시한 증거가 여기 있어. 오정란이 파일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자금이 들어간 경로가 있어. 삼촌 측 법인을 3번 거쳐서 세탁됐는데 3번째 법인이 실수를 했거든. 3년 전에 찾아낸 거야. 지호가 해당 서류를 펼쳤어요. 빼곡하게 줄지어 있는 숫자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7년 전에 이것을 알았다면. 한 장에서 지호의 손이 멈췄어요. 3년 전 날짜가 찍힌 문서. 그 옆에 오정란의 필체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거 하나 막으면 지호 실적 발표에 집중할 수 있다. 지호의 손가락이 그 글씨 위에 닿았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고 떨린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 종이를 짚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아들이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뒤에서 소리 없이 돌을 치워온 사람의 메모. 혼자서 7년 동안 지호의 손이 종이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정란이 시선을 올렸어요. 혼자 하셨어요, 이걸? 7년 동안. 오정란이 대답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안경 너머 눈이 아들의 얼굴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서리로 내려갔습니다. 지호의 시선이 책상 위에 펼쳐진 7년치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어머니는 이 서재에서 홀로 삼촌의 칼날을 막아내고 있었고 유나는 여인 속 어둠 속에서 죽은 사람으로 살며 자신과 소유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7년을 바쳐 세운 벽 안쪽에서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편안하게 살아온 거였어요. 실적 발표에 박수를 받고 이사회에서 칭찬을 듣고 매년 연말이면 빈관 앞에 꽃을 놓으며 슬퍼하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조차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준 거짓 위에서 피어난 거였어요. 지호의 7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받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각이 분노보다 슬픔보다 더 깊은 곳을 찔렀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정란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한번 만졌어요. 7년 동안 혼자 만져온 종이의 감촉. 그 감촉 위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내일은 둘이다. 짧았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천장이 유난히 높은 이사회 회의실, 테이블 양쪽으로 빈틈없이 자리를 잡은 이사진 사이로 팽팽한 정적이 깔려 있었고 지호는 단상 쪽 자리에서 서류 파일을 손끝으로 누른 채 입을 다물고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또각, 또각. 한 발 한 발이 대리석 바닥을 정확하게 두드리는 소리. 이 사진 중 누군가가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고 누군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전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한 겹씩 굳어가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정식이 들어왔어요. 짙은 감색 수트, 가슴 주머니에 한치의 오차없는 각도로 꽂혀있는 흰 손수건. 머리카락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뒤로 곱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없는 게 아니라 주름조차 정돈되어 있는 얼굴. 한정식의 시선이 테이블 끝에서부터 천천히 훑어 내려왔습니다. 이사 한 명 한 명의 얼굴 위에. 시선이 머물 때마다 그 이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봤어요. 자기 영역에 들어와 냄새를 맡듯 하나하나 확인하는 짐승의 시선이었습니다. 지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한정식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고 반가움은 더더욱 아니었죠. 이미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보내는 여유. 어린 시절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호는 큰 사람 될 거야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입꼬리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올라가 있었어요.
지호의 손이 서류 파일 위에서 한번 굳어졌다가 풀렸습니다. 한정식이 자리에 앉으며 수행원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더니 짧게 끄덕이자 수행원의 손에서 묵직해 보이는 서류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한정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작 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고 강하게 말하지 않는데도 회의실의 모든 귀가 그 목소리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주 위임장입니다. 봉투에서 빼낸 서류 뭉치가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쳐지자 지호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서류 파일 위로 올라갔어요. 숫자가 맞았습니다. 과반이었어요. 표결을 하면 끝이었습니다. 지호의 손가락 끝이 파일의 모서리를 한번 꾹 눌렀습니다. 7년 동안 어머니가 홀로 모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어젯밤 서재에서 본 그 메모도 이거 하나 막으면 지호 실적 발표에 집중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작고 빼곡한 글씨가 지금 지호의 손끝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호가 입을 열었어요. 표결 전에 이사회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7년 전 사고입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한순간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아내가 탄 차가 교차로에서 추돌됐습니다. 아내는 실명했고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지호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자금 흐름입니다. 사고 나흘 전 삼촌 측 법인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세 번째 법인이 거래 기록을 지우다가 실수를 했어요. 다음 장이 놓였습니다. 이 거래의 최종 수령인입니다. 이 사진이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한정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아까까지 여유로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올라가 있던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테이블 위로 올라온 손이 수트 소매 끝을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지호가 다음 장을 놓았습니다. 3년치 이사회 개입 기록입니다. 7년 동안 모은 겁니다. 이 사진 사이에서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누군가는 앞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더니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위임장 서류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슬그머니 뗐습니다. 한정식 편에 앉아있던 사람 하나가 의자를 조금 뒤로 당겼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회의실 전체가 봤어요. 한정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작된 서류입니다. 이 자리에서 검증도 안 된 서류를 검증은 됐습니다. 지호가 말했어요. 3년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마지막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한정식이 다음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이 벌어진 채 한 박자가 흘렀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벌어진 입 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정식의 손이 다시 수트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세게. 그러더니 손이 가슴 주머니로 올라가 손수건의 위치를 고쳤습니다. 그 손수건은 처음부터 흐트러진 적이 없었어요. 한정식의 다리가 비틀거리더니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짚었어요. 이 사진 중 누군가가 한정식 쪽으로 밀어놓았던 위임장 서류를 조용히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한 명이 손을 떼자 그 옆 사람도 손을 뗐어요. 위임장 한 장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겨졌고 그 옆에 또 한 장. 한정식 쪽으로 모여있던 종이들이 한 장씩 주인을 잃은 것처럼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서 의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자기 위임장을 지호 쪽으로 옮겨놓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한정식이 자기 앞에 남은 위임장 더미를 내려다보더니 손이 가슴 주머니로 올라가 손수건의 위치를 한 번 더 고쳤습니다. 손수건은 여전히 흐트러져 있지 않았고 흐트러진 것은 손수건이 아니라
그 손이었습니다. 표결이 시작됐고 표결이 끝났습니다. 7년이 한 번의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복도에 오정란이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고 똑바로 안경 너머 시선은 회의실 문을 향하고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정란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알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정란의 어깨가 1cm쯤 내려갔어요. 7년 동안 올라가 있던 어깨가. 지호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혼자 안 하셔도 돼요. 오정란의 입술이 움직였다가 멈추고 다시 움직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아 대신 안경을 벗었어요. 이번에는 안경 다리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정확하게 한쪽, 다른 한쪽. 처음 서재에서 접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때와 달랐어요. 그때는 감정을 누르는 통제였고 지금은 내려놓는 정돈이었습니다. 접은 안경을 손 안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정란이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7년 동안 걸지 못했던 전화였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유나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화면에 떠 있는 검사 결과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물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유나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빛하고 어둠 정도예요. 사람 윤곽은 가까이 오면 흐릿하게. 유나의 손을 잡고 있던 지호의 손이 멈췄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7년 동안 한 번도 그 빛에 대해 말하지 않은 거였어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미안해할까봐.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남은 시신경 일부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더 늦으면 그것마저 죽습니다. 의사가 한 호흡 쉬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시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률은 절반이에요. 실패하면 지금 남아있는 빛마저 잃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됩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 박자 멈췄고 유나의 손등을 잡고 있던 지호의 손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빛 한 줌. 7년 동안 그 한 줌으로 소유리의 윤곽이라도 흐릿하게 더듬어 왔던 빛. 그 빛이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유나가 입을 열었어요. 할게요.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소율이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어요. 손끝으로 말고 눈으로. 지호가 더 말하지 못했고 그렇게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병원. 복도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지호와 소율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발을 까딱까딱 흔들고 있었어요. 밴드는 2개로 줄어 있었고 운동화는 앞코가 하얀 새 운동화. 소율이가 발을 까딱거리다가 멈추더니 지호를 올려다 봤어요. 아빠. 지호의 가슴이 한번 뛰었습니다. 숨이 목 안에서 멈췄습니다.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7년 동안 비어있던 2글자가 내려앉았어요. 엄마 눈 나오면 나 볼 수 있어? 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반반이라는 말이 목 안에 걸렸지만 지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볼 수 있어. 소율이가 2 손으로 자기 볼을 감쌌습니다. 엄마가 매일 여기 만져봤거든요. 손으로. 오늘도 코가 차갑네. 매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보면 안 만져봐도 알겠다. 그치? 지호가 소율이의 머리를 쓸어줬어요. 목 안에 뭔가가 올라와 있었지만 삼켰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지고 지호의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봤다가 다시 봤지만 1분이 지나 있지 않았어요. 소율이의 발 까딱거림이 느려지고 머리가 지호의 팔에 기대며 천천히 내려와
밴드가 붙은 손이 지호의 소매를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다시 어둠 속으로 영영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빨간 불이 꺼지며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붕대를 풀어봐야 합니다. 내일 오전에 풀겠습니다. 지호가 의사의 표정을 살폈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회복실 침대에 유나가 두 눈에 하얀 붕대가 감긴 채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왔고 간호사가 커튼을 열자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소율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지호는 반대쪽에 서서 유나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유나의 손이 지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7년이었어요. 빛이라곤 한 줌밖에 남지 않은 7년. 그 한 줌마저 사라질 수 있는 아침이었습니다. 유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호가 그 떨림을 손바닥으로 느꼈고 그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어요. 서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무서워해도 된다는 뜻으로.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의사의 손이 붕대 끝을 잡았어요. 한 겨, 두 겨. 유나의 감긴 눈꺼풀이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붕대를 완전히 거두고 한 발 물러섰어요. 아주 천천히. 회복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전부 멈춘 것 같았어요. 유나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떠오르려는 것과 두려워서 뜨지 못하는 것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지호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눈꺼풀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빛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하였습니다. 전부 하얀 빛. 유나의 숨이 멎었어요. 7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작은 빛 한 줌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어둠 속에 떠 있는 점이었지만 지금은 빛이 면이었습니다. 빛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고 하얀 것 안에서 색이 피어나고 윤곽이 생겨났습니다. 천장, 형광등,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유나의 눈이 천천히 옆으로 움직여 가장 먼저 본 것은 손이었습니다. 자기 손을 잡고 있는 큰 손. 손가락을 따라 시선이 올라갔어요. 손목, 팔, 어깨, 그리고 얼굴. 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7년 전보다 눈가에 주름이 생겨 있었고 관자놀이에 흰 머리카락이 서너 가닥 섞여 있었지만 눈은 같았습니다. 유나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말이 아니라 숨이 새어나오는 소리. 보여요. 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웃으려는 것과 우는 것이 동시에 얼굴 위에서 부딪히고 있었어요. 유나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가 침대 옆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두 주먹을 꽉 쥔 채 눈이 동그랗게 커진 채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밴드가 2개 붙은 손, 빨간 목도리, 새 운동화. 유나의 눈이 소율이의 얼굴 위에 멈췄어요. 7년 동안 손끝으로만 읽어온 얼굴, 둥그런 볼의 곡선, 오똑한 코의 높이, 매일 아침 더듬어 확인하던 지도. 지금 그 지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코가 차갑네라고 말하며 어루만지던 그 코가 지금 눈앞에서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율아.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율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나 보여? 엄마, 나 보여? 보여. 유나의 손이 뻗어졌어요. 이번에는 허공을 더듬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을 뻗어 소율이의 볼에 손이 닿았습니다. 매일 아침 손끝으로 어루만지던 그 방향 그대로 하지만 이번에는 눈으로 보면서 이 얼굴이었구나. 7년이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 무너지는 7년 동안 손끝에만 가둬두었던 사랑이
이제 눈으로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유나의 손가락이 소유리의 볼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눈은 나를 닮았네. 유나의 시선이 소유리의 이마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이마는 유나가 지호의 이마를 봤다가 소유리의 이마를 봤어요. 아빠 이마구나. 소유리가 환하게 웃자 유나는 울면서 웃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소유리가 엄마에게 안기자 유나가 소유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호가 두 사람을 보고 있다가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회복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넓은 창문을 통해 거실 가득 쏟아지고 있었고 부엌에서 유나가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손끝의 무게로만 가늠하던 물을 지금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탁자 위 소유리의 자리 앞에 내려놓았어요. 아이의 손이 뻗으면 바로 닿는 자리. 위치가 정확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같은 자리, 다른 눈.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나가 문을 열자 오정란이 손에 작은 상자 하나가 들고 서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면에서 눈으로 보는 거였죠. 회복실에서는 복도 끝에 흐릿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한 발짝 앞에서 선명했어요. 오정란이 상자를 유나 쪽으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왔다. 유나가 상자를 받아 뚜껑을 열자 분홍색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밑창에 흙 한 점 묻지 않은 새것 그대로인 신발. 유나의 손이 멈췄어요. 이 신발을 유나는 본 적이 없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소유리가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신발이었습니다. 지호가 옷장에 두고 매년 꺼내봤다. 11월 셋째 주 화요일마다 오정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7년 동안 그 옷장 안에 있었다. 너희를 죽었다고 한 그날부터 유나의 손끝이 분홍 천위에 닿았습니다. 매끄러웠어요. 유나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오정란이 안경을 한번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안경 너머의 맨눈을 보인 거였어요. 미안하다. 네 글자였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는 말. 유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손이 움직이는 것 사이에는 7년의 거리가 있었거든요. 유나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시어머니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오정란의 손이 그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자 유나가 그 손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 유나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7년 동안 머릿속에서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이름. 그 세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유나의 가슴 한쪽에서 7년 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소유리가 안방에서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소유리가 오정란의 다리에 매달리자 정란의 손이 어색하게 올라와 소유리의 머리 위에 얹혔습니다. 유나가 분홍 운동화를 거실 선반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한 번도 신지 못한 신발이었지만 이제는 셋이 함께 보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소유리가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새 운동화, 앞코가 하얀 운동화. 끈을 묶으려는데 유나가 다가왔어요. 엄마가 매줄게. 유나가 소유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 끈을 매줬습니다. 왼발, 오른발. 똑같은 크기의 매듭. 매듭을 다 짚고 유나의 손이 올라와 소유리의 볼에 닿았고 손끝이 코끝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늘도 코가 차갑네. 매일 하던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나의 눈이 소유리의 빨간 코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율이가 엄마 볼에 입을 맞추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올게, 엄마. 유나가 창문 앞에 서 눈으로 밖을 봤어요. 소율이가 빨간 책가방을 메고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빨간 목도리가 바람에 살짝 날리고 있었어요. 지호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문 앞에 서서 소율이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거실 선반 위에 분홍 운동화가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곁에도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오늘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굿밤 이야기였습니다.